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높이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 이어서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확장현실 기술 기업 버넥트가 13일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냅니다. 오전 10시 40분 기준 버넥트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9.84% 오른 5,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버넥트가 하나그룹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을 점친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8일 오전 9시 27분 기준으로 3만 350원에 거래됐으며 전거래일 대비해서 7.62% 올라섰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간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 섹터군들 위주로의 수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가 좋은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최근 국내 증시를 보고 있자면 연기금이 그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들어서 연기금은요, 단 한 거래일도 제외하지 않고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동향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뉴지스 코너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KL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의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 전략 챙겨보시죠. 자, 오늘은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바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 공모주에 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공모주는 필패다라고 하는 공식이 자리 잡느냐라는 헤드라인이 좀 눈에 띄었는데 대표님 오늘 이 헤드라인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관점으로서의 공모주 종목들의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앵커가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모주 투자는 필패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간 단위로 해서 한 5%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이 공모주 시장에서의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모주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첫날 반짝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 이후에 연속해서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흐름과 최근에서의 패턴이 달라지는 가운데에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모주 관련한 뉴스를 가져오면서 최근에 공모주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떠한 투자 대안이 필요한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물론 이제 방산주도 강하고요, 조선주도 강하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의 종목들도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1월과 2월장에서 주가의 강세 현상이 강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하이젠 RMM이라든가 뭐 SOS 랩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들 종목들이 섹터상 로봇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업종에 속해 있는 형태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종모주 시장에서 특이점이 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당시에
최초 주가 대비해서 연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가격을 살펴보면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6개월 시점을 되돌려서 최근과 주가 상황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6월 정도 선에 IPO를 통해서 시장에 공모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주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난 6월에 대략 한 6개, 뭐 7개 종목의 그 종목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스펙을 통해서 넘어온 종목 말고요. 한 대략 한 4-5개 종목의 흐름들이 지난 그 6월장에서 상장이 됐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뭐 CS 테크놀로지라든가 또 SOS 랩이라든가 하이젠 RNM이라든가 또는 HVM 같은 종목들이 지난 6월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많게는 한 500%, 작게는 한 40-50%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6개 종목이 상장이 되었는데 이 중 5개 종목이 주가 상황 하에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 주가가 강세 현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특이점에서의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6월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7월에 상장되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8월에 상장되어진 종목들을 판단해서 3월, 4월, 5월장에 타겟팅할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래에서 7월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괄목할 만한 움직임에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시프트워비입니다. 7월 초에 상장이 되었고 어제 강세를 보여줬죠.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지만 흐름에서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간 이후에 다시 공모가 이상으로의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밖에도 이엔셀이라든가 산일전기라든가 엑셀 세라퓨틱스라든가 등등의 7월장에서의 흐름에 그 상장되었던 종목들이 최근 바닥권에서 움직임의 진행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인 결론사항은 지금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딱히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주식은 돌고 돌고 패턴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공모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상장이 된 이후에 잠깐 흔들림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의 공모 시장에서의 주가 패턴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바닥을 찍고 주가의 상향화 되어진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월이죠. 네. 그러면 7월, 8월에 상장되었던 종목들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주가의 모니터링과 추적을 해보는 가운데에서 내가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타겟팅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오늘 IPO 시장 나쁘지만 이후의 주가 상황은 반전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맥점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올해도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던 게 LG CNS의 신규 상장이었던 것 같아요. LG CNS가 뭐 대거 IPO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경쟁률도 나쁘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첫날 또 좋은 탄력을 보이지 못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대거 IPO 상장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IPO 시장에서의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공모가 이상으로 첫날 거래되는 상황 하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전과 같이 공모 이후에 상한가를 뭐 따상을 보여준다든가 따따상을 보여준다든가 연속적 흐름의 종목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박이 없다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IPO 이후의 종목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그 시장에서 연간 단위로 해서 몇 개의 종목이 상장이 되어지고 몇 개의 종목이 퇴출되어지는지 혹시 감각적으로 혹시 찍어볼 수 있을까요? 연간이요? 네. 연간. 제가 이걸 공부했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국내에 상장된 거래소 코스닥을 합해서 종목 수가 우선주 관리 종목 빼고요. 네. 본주만을 판단해 보게 될 때 한 2,400여 종목이 2,400, 됩니다. 네. 거래소가 한 800여 개 되고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간 단위로 해서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이 한 50개에서 60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폐가 되는 종목들이 한 20개 정도가 상장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여 개 종목은 계속 누적적으로 남아있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상장될 때 예비 심사를 통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은 남아있고 나쁜 기업들은 퇴출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라는 결론점으로도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한 해에 상장되는 종목이 이 정도이고 퇴출되는 종목은 이 정도가 된다라는 알쓸 알아도 몰라도 관계는 네, 없지만 알쓸입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대표님의 의견대로라면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 6개월 전에 상장이 됐던 그런 기업들을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에 관해서도 계속 6개월의 단위,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이거 지켜봐야 될까요? 이 기업들도 지금? 제가 특정적으로 6개월 시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 또한 6개월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모시장을 통해서 기관들이 보호 예수가 걸린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호 예수 기간이 길수록 많은 물량을 기관은 배정을 받거든요. 통상 공모시장에 개인이 참여했을 때는 뭐 3,000대 1, 2,000대 1, 1,0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배정받지만 기관들은 내가 6개월 정도 나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겠어라고 한다라면 많은 물량에 대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에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6개월 차가 되면 일단 급한 물량에서의 보호예수 해제 물량들은 소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가벼운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패턴의 모습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 체크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PO 시장은 워낙 또 관심이 뜨겁긴 하지만 최근 IPO에 관한 신규 상장에 관한 성적이 부진하다라는 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투자처를 잃은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신규 상장주들을 바라보시는 전략들 유효하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장의 하나의 전략으로 여러분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저는 이 헤드라인이 너무 이제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 기대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또 판도가 바뀌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열어보면 거의 대다수의 기사가 경제란에서 트럼프 관련한 관세에 대한 내용들로 네. 도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좀 과도하게 시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부과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준 국가가 한 서너 국가가 현재 있죠. 콜롬비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관세 부과를 언급했고요. 그 뒤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율을 부과한다라고 해요. 물론 유예가 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 관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경제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의 상황은 어떠한 영향도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캐나다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2월 초에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가는 과정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악재로 인식을 하고 이후의 상황은 뭐 관세부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멕시코 증시 같은 경우는 관세부가 이슈가 있었을 때 그날 당일에도 움직임 자체가 하락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갈 길 간다. 트럼프 그냥 해본 소리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을 거야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항생시장 기준으로 해서 연일 신고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행세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특정지어서 10% 관세,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지만 시장 내에서의 흐름은 아주 강한 흐름. 뭐 관세 그거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영향도 그리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야라는 게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분위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참여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부분 과도하다라고 볼 수. 물론 우리 시장도 지수적 관점이나 일부 종목적 관점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온 뒤로 주가 상승하긴 했지만 매일 발표되는 관세에 대한 뉴스 자체로의 해석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시장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되고 있고요. 역발상 전략으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 리스크의 우려감을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 영향력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관세에 따른 산업군들의 하락도 걱정이 되지만 저는 환율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사실 관세부가 바로 직전에 캐나다 달러도 급격하게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로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근거가 환율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죠. 소매 판매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을 하회하는 형태의 가격 진행이 되었거든요. 물론 원달러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통위가 있고요. 우리에서 추경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원달러 환율이 반응하겠지만 달러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달러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이 큰 폭의 하락이 보여준 지점에서의 가격은 107 지수가 하회하는 형태의 가격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107 지수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07은 지난 11월에 돌파되었던 중요 지점에서의 추세선상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11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래에서 저점이라고 반응하는 107에서 반등 주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이 지점에서의 가격을 하회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달러는 강세에서 약세로 진행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왜 트럼프가 관세를 진행할 수 없느냐라는 관점으로의 추가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적 환경은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거죠. 우린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도 그만큼의 관세 부과율들도 수입이 되더라도 우리 경제는 탄탄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커버하고 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변화하고요. 이제 경제 상황 또한 소매 판매 부분이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경제 챙겨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유연한 제스처의 형태로 진행해야 되겠는 걸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압박용으로 쓰는 내용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적 내용으로 환율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여러분께 짚어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관세 리스크를 받아가는 기업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도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들과 오히려 이 환율로 인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도 대표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피해주 수혜주를 하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그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볼 때 상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볼 때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예를 들자면 관세 리스크가 부과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피하고 봐야 하는 건지 대표님의 관점에서는 어떠세요? 수혜주라고 한다라면 특정 지역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게 수혜 아닌 수혜가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 부과를 비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피해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피해주가 어떤 업종의 종목일까라는 게 궁금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죠. 자동차가 특히나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황에서도 이를 일부 반영하는 형태이지만 이 또한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의 경쟁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상대 관세
상호 관세에 의해서 부가세 수준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최근 새로 나온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럼 1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일본도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 한 170여 개의 국가들은 유럽을 포함해서 20에서 25%입니다. 그러면 상대 관세, 상호 관세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린 10%만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 구도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의 대부분의 공장은 멕시코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의 공장은 한 40에서 50%가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상당 부분의 차량에 대해서 물론 멕시코에 공장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경쟁 국가인 일본과 비교해서 판단해 볼 때 일본과 부가세는 똑같지만 일본은 멕시코의 공장에서 대부분의 차량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25%대 10%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관세 부분은 영향은 있겠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일본과 유럽의 경쟁사 구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악재로만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의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 부분들은 우리가 뭐 과도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역발상의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는 것은 또한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관점입니다. 약간 이런 거네요.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반사 이익 수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일종의 관점인 거네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또 관세 리스크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전략 잡을 때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헤드라인은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은혜로운 섹터는요. 유럽의 방위비 관련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이 똘똘 뭉쳐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에 유럽의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증시의 영향력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였었던 뉴스들이죠.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서 시장 한번 전략 잡는 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 그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을 패싱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종전 협상단을 급히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트럼프의 움직임 속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긴급 회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회동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자면 미국과 러시아만의 협상으로 종전이 완료가 되게 된다면 유럽 입장은 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유럽 안보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럽국 지도자들은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참석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등 8개국의 정상과 유럽연합, EU죠. 자, 그리고 나토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됐었던 주된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 크게 3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종전 협상에 유럽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유럽이 소외받을 수가 있겠죠.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종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이제는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이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유럽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입니다. 이 평화유지군을 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단 자국군을 직접 파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좀 견해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유럽의 자체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SNS, 그러니까 X를 통해서 유럽인들이 지금 국방비를 크게 지출하지 않게 된다면 향후 더 큰 전쟁이 닥쳤을 때 10배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라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럽 각국이 지금 당장 국방비를 지출하는 거 늘려야 한다라는 강조의 목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 종목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요 7개 방산 기업들의 합산 수주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역시도 주가 상승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 부문이 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밭캣, 두 번째는 에너빌리티 부문이겠죠. 일단 밭캣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빌리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 가스 수소 에너지 설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그동안 좀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부문은 바로 밭캣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밭캣 쪽은 좀 부진한 성적표를 낸 반면에 에너빌리티 부문은 예상 대비해서 호실적을 꺼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 에너빌리티 부문을 좀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가량 줄어든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좀 쪼그라들긴 했습니다만 예상 대비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보다는 좀 9%가량 상회하는 성적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 제가 앞서서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밭캣은 좀 부진했습니다. 밭캣 부문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 가깝게 급락세를 보인 반면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3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가량 폭증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액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4분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액은 4조 원이었습니다. 연간 수주액이 7조 1천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를 했을 때 4분기에만 절반 이상을 채워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측에서 제시를 했었던 올해 수주액 가이던스 10조 7천억 원이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3조 6천억 원가량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줄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NH투자, 하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2만 원 중반대에서 한 후반대였던 목표 주가를 3만 원 초반까지 올려자는 움직임 포착이 됐고요. 이 안에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3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원전, 가스 발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장중하 때 8% 이상의 슈팅 나오면서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3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정부발 원전 상승 재료도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국회에서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이야기 들어오게 됐죠. 이 에너지 3법 안에는 당연히 원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하고 나서 발생된 사용 후 핵 연료가 있는데 이 핵 연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법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는 규정이 포함됐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 상승세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봇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목표가 무엇일까? 2030년까지 로봇 5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그 에너지 3법 중 하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민간이 좀 주도하고 있었던 이 풍력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좀 바꾸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세 종목 모두 다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건설 대표주입니다. 대규모 손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손실을 다 반영하고 나서는 올해 실적 개선세에 접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증권가에서도 긍정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주택 원가율이 좀 점진적인 하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조는 반등의 근거로 해석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 세 종목 안에서 현대건설이 8% 이상, 그러니까 10% 가깝게 슈팅 나오면서 세 종목 안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쇼 시간에는요,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좀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옥석 가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한 줄평 이전에 제가 지난주 네. 시간에 한 줄평을 말씀드렸을 때 방산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승계 이슈 부각이 되고 있고 흔들림 이후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인 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방산주, 지금은 헤어질 결심을 할 때이다라고 한 줄평을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조금 무서운데요, 대표님? 주식은 어차피 사고 팔고 과정에서의 진행이니까요. 적절 시점에서의 상황이 왔을 때는 또 매도하고 네. 또 적절 시점에서 매수하고 가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의 대응 차원에서 지금은 뭐 헤어질 결심이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무서워 보이시는데 지금 일부 이익 실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오늘 또 오이슈랑도 이야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슈를 일단 열어보고요. 대표님과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이슈 바로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오이슈. 네. K방산 고점 부담 속에서 옥석 가리기 중요성 대두. 사실 오늘 유럽 쪽에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네.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옥석 가리기 그리고 고점 부담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근거들을 몇 가지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선 바로 코너에서 은혜로운 섹터에서 증권사 목표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뭐 3만 원 또 3만 원 이상으로 네. 책정했다는 증권사 레포트들이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소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왜 증권사 목표 가격은 항상 주가 올라가면 항상 거기에 뒤늦게 따라가서 올라가고 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또 뒤늦게 한참 빠진 뒤에 주가를 그 목표가를 내리고 왜 이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의 목표 가격은 단순하게 느낌이나 감이나 그런 그 흐름으로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그 매출이나 내재 가치나 사업성 내용을 이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진 양식에 넣게 되면 가격이 딱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대비 이 종목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이고 실적과 내재 가치를 평가해 보면 이 정도의 적정 가격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죠. 통상 6개월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 주가입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 가격은 현재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목표 가격을 수정하는 거고요. 나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뒤늦게 나쁜 내용이 나왔을 때 목표 가격은 하향하다 보니까 뒤늦게 가격 책정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의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주에 대해서 왜 현 시점 다소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익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뭐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한번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매매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 시장, 이제 제가 예전에 시장에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들은 보통 어떤 시세 재료 가치를 가지고서 주가가 부양되는 과정에서 움직였던 대부분의 주가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세의 그 능동적인 그 수익률을 만들어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통상 10만 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10만 원을 넘어가나 20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2, 30만 원 또는 3, 40만 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4, 50만 원, 6, 70만 원대의 주가로 세게 진행되는 형태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그 내에 있는 종목들 자체도 물론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저가였겠지만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일 때는 대부분 높은 가격, 고가주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3, 4, 50만 원대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지금 뭐 가격대를 판단해보면 굉장히 고가주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시장에 관여하는 그 돈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큰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개인 큰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바에서도 뭐 강남에 뭐 조단이 운용하는 개인 자금들이 있고 뭐 증권사에서 브로커리지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명동 쪽에도 있고 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단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큰 자금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저가주는 살 수가 없어요. 뭐 몇백만 주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세의 움직임을 다 포함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의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요. 일단 주식에 대해서 긍정의 뷰를 가지고 시장에서 대응을 했다라면 일정 시점에서는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겠죠. 떠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익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상적인 수준에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2%, 3%, 4%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서 내가 많은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에는 시장의 충격파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도를 몰입시켜야 되거든요. 이 종목 움직인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호기심과 이런 그 욕망을 자극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갭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아침 시초가의 한 3% 정도 갭, 그러니까 시세가 붕 떠서 출발을 했어요. 기존까지는 통상 주가가 움직일 때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 또는 소폭 하락에서 마이너스권대에서 약간 움직이다가 플러스로 양봉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줬었는데 그제 틀림없이 장중에 마이너스 줬었는데 그 가격에 샀더라면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못 샀어.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 오늘은 아침부터 떠서 시작해버려요. 이제 살 게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자극된 욕망을 건드리면서 이 투심을 이제 자극하는 형태로의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되거든요. 이게 갭 상승입니다. 통상 우리가 주가 움직일 때 투갭, 그러니까 두 번의 갭을 주게 되면 고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형주는 소형주는 두 번의 투갭의 고점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형주의 경우는
원갭의 고점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갭이 없이 계속 주가가 상승하다가 오늘 갭을 주고 흐름이 뭐 강세 현상이 현재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에서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과정에서 뭐 내일장 바로 꺾어지는 형태에서의 모습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 범위 레인지 자체가 오늘 고점 이 상단부의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의 흐름에서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왔다 갔다 이런 등락의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갭을 줬고 장중에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못 샀던 투자자들이 이제라도 살까라고 해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 시점에서의 대표성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방산주들도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오늘 장에서 진행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게 될 때 펀드멘탈로의 접근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방산 업종이 좋죠.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가격 나오듯이 올라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 게 맞지만 기술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는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단기 고점, 이익 실현 구간, 헤어질 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지난주와는 다르게 지난주는 방산주를 사야 된다는 관점을 하나 에어스페이스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이익 실현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산주 고점 부담감에 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답변들 해주셨습니다. 전략 잡으실 때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지영의 넥스트마켓에서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였었던 다양한 이슈들 파악을 해볼 텐데요. 앞으로 시장의 영향력들이 상당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관련 내용들 팔로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에너지 3법이 통과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상 여야의 합의였기 때문에요.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법이었기 때문에요. 이번 통과 이후에 증시의 영향력들까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에너지 3법의 주요 내용은요.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법 그리고 해상풍력법 세 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고준위 방폐장법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있었던 법안이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2030년에 원자력 관련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점이 남았는데요. 2030년도까지도 원자력 공장 가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부 측에서 관련한 산업들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법도 오늘 시장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상풍력 관련한 기업들을 관리하겠다라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업의 인허가가 간소화되면서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사업군들 위주로의 보다 빠른
가속다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가 됐습니다. 증시의 영향력들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통과 법안에 따른 우리 증시의 영향력들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확충에 관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연구하거나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혹은 또 IT 센터들, AI 센터들을 가동할 때 이 전력망에 관한 공급난이 또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전 사용국의 핵 연료의 안전관리 관해서도요. 계속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의 가동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요. 오늘 시작에서도 그 탄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 역시도요.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요. 오늘 이 세 가지 섹터 쪽에 수급이 도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증시에 큰 영향력은 아니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또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또 하나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특별법 역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또 넥스트마켓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골자는 이렇습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됐고요. 미래 먹거리로 알려져 있는 원자력 발전 역시도 우리가 무난하게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 3법의 증시 영향력들 우리가 계속되는 산업 발전력으로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즉 단기적인 영향력보다는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시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그록3의 발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라이브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쯤 라이브가 바로 방영이 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보택시 때처럼 뭔가 퍼포먼스적인 그런 라이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개발자들과 또 일론 머스크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서요. 그록3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일단 일론 머스크는 그 일전에도 그록3 관련해서 나는 이 그록3를 조금 무섭게 생각한다. 정말 무서우리만큼 똑똑한 AI가 개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AI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련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신 속보로 나온 소식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요. 벤치마킹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의 4.5와 또 제미나이 모델과 함께 비교를 해서요. 연산 추론 능력을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추론 능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 우리 또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던 그록3가 연산 추론 능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격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슈퍼 그록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하려면 한국 돈으로는요 4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교적 좀 비싼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만약 AI 성능이 월등하다라고 한다면 또 이러한 소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이날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발했던 개발자들과 관계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요. 관련한 내용들을 브리핑하기도 했고요. 비교적 편안한 자리였고 또 이 부분에 관한 성과들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록3에 관한 기대감들이 더 모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비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록3에서 제시했었던 통계 자료 자체가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챗 GPT 측의 반박 역시도 시장에서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AI 소프트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흐름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반응들을 일으킬지는 조금 더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뉴스들 살펴보셨다면요.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현재는 조정 국면을 나타내면서요. 1억 3,700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억 3,700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386만 원 선을 나타내면서요.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견조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리플코인, 테더코인, BNB와 솔라나까지 전부 다 조정을 겪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사이에서의 조정 뒤 아시아 증시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솔라나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얼락이 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 측이 갖고 있었던 솔라나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 압력들도 시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도 364원을 나타내면서요. 어제 대비해서도 3%가량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잡채는 어느 정도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요. 또 암호화폐 시세까지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 바라봤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